자, 이번 시간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또 주요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이제 한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뉴스에 예민하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채널도 많이 보시고 그랬을 텐데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좀 변동성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변동성 없이 그러면 이제 뭐 편하게 갈 거냐?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비는 이제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금이라고 표현을 좀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고 어떤 사람은 30%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대응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현금을 버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일정 부분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관망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막 변동성이 좋았을 때는 장중에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응은 지난주에 이제 거의 된 거고요. 많이 하셨을 거고요.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맞는 거고. 네. 대응이 어느 정도 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는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우가 0.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보합, 강보합, S&P 500은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겁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오른 것에 비해서 시장은 그래도 잠잠한 거였습니다. 이게 전에 작년에 이 4.3 넘어가고 4.4까지 올라갔을 때 트럼프의 타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게 다 하향 안정화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고합 시작을 했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0.53이고 고점이 플러스 0.44예요.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아주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박스권 안에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네. 그 안에서 그냥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없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체 경제나 AI의 이 흐름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냐.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또는 AI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 요 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가만히 주가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요.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달러가 급등하고 국제 수익률이 올랐을 때, 요때 더 텐터럼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만 안정적으로 좀 있으면 지난번에 그 119, 120달러까지 갔을 때 시장이 막 출렁거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이란 지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게 오른 거예요. 88달러가. 이게 전일에 83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지금 90달러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가만 보는 거예요. 유가와 금리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정 리스크에 대한 유가 불안정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그리고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죠. 지금 3월이니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있는데 이번에 뭐 금리 당연히 동결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조금 한마디로 어디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하면서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가격 5,183달러에서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7만 달러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라클이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어제 한 8% 오르면서 시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본장에서는 9.18%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라클이 더 이렇게 이 와중에도 더 많이 올랐던 것은 호실적 하나만 갖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오라클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지금 월가에 나오는 오라클의 그 보고서를 보면요. 되게 웃겨요. 보면은 다른 데들은 실적이 좋다고 하고 주가가 빠져도 목표 주가 높이는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계속 목표 주가 높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라클은 이번에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 보면은 물론 지금 가격보다 목표 가격이 되게 위로 있지만은 투자 의견 하향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게 네. 호시적 발표했는데 9%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는 투자 의견 하향이 또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 자본 지출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라클이 좀 더 올랐던 이유는 호시적 발표 플러스 틱톡의 미국 법인 있죠. 네. 네. 틱톡 미국 법인 여기에 20억 달러 투자해서 지분이 25% 들어갑니다. 오라클이. 그럼 이거는 향후에 미래 성장 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죠. 지분 25%를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사회의 의석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라클이 9%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오르면서 뭐 다른 것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상승을 좀 했고요. 샌디스가 5.9%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그냥 소폭 상승에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코어이브가 9.4%, 네비우스가 16% 올랐습니다. 이거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이거 이제 오라클 실적하고 그리고 어제 아마존에서 대규모로 회사채 발행하면서 네. 올해 데이터 센터 향 투자를 원래 계획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이 두 종목들 데이터 센터 쪽 종목들은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게 움직였고 특징적인 것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꽤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오늘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워딩이 나올지 이 부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라클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 얘기가 어제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쪽이 올랐다. 이 데이터 센터 쪽 뭐 종목들이 먼저 오르면 얘네들은요 진짜 낙폭이 이번에 컸어요. 거의 50% 빠졌어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도 좀 있는데 이쪽이 좀 올라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엔비디아가 오를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의 분위기가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불식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를 거고 엔비디아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1.4% 어제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셌었죠. 네, 네. 그리고 세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도 1.4% 올랐는데 이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에 저점 19.2%에서 9.6% 반등했고 올해 월화 수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에 6% 하락하고 그 다음날 5.3% 반등하고 어제 1.4% 오른 거거든요. 이 점차적으로 줄죠. 이 수치 네. 자체가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로 변동성은 줄어드는 이 변동성이 준다라는 것은 이란 지역의 지정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 조만간에 끝낼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도 주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이 반영하는 게 시장의 반영이 최초보다는 점차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요걸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어떤 거냐면은 왜 이런 처음에 몰랐던 사실에 있었을 때 변동성이 최초에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차로 줄어든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요걸 좀 달리 표현해 볼게요. 다른 걸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AI 고점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 또 그쪽이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AI 버블론 고점론 얘기하잖아요. AI가 고점 찍고 이제 하향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AI 기술 혁신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 변화가 이게 고점입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시작이지.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시장은 항상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란 전쟁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뭐 지난주에 급락했던 부분들은 유가가 150달러, 뭐 100달러 넘어서 갈 것이다. 이런 걸 막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게 폭이 어제 유가가 상당폭 83달러에서 88달러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반영하는 강도가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플러스 2.28% 시작을 했거든요. 고점이 플러스 3.86%였어요. 종가 플러스 1.4%죠. 네. 밀렸죠. 이제 어제 오후에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것도 2시 이후에 밀렸거든요. 2시 이후에. 그래서 어제 이 초록색 선이 11이동 평균선입니다. 11이동 평균선 위에서 쭉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었다가 밑으로 푹 빠지니까 이게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 기초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틀간의 갭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매물을 맞고 오후부터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기초 분석에서 11이동평선 맞았으니까 여기서는 뭐 매도 내고 또는 뭐 밑에 지지라인 되면은 거기서는 매수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 분석은 야 22도평 지지에 이거 깨면 팔아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22도 평균선까지 왜 내려왔을까? 네. 22도 평균선을 깨면 사람들이 왜 팔까? 네.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왜 따라서 살까? 눌림목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게 차트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심리를 읽혀집니까? 보세요. 최초에는 엄청 겁을 먹으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급등을 했어요. 아, 여기서는 좀 지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급등하면서 아, 이거 괜히 팔았다.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옆으로 하다 그 다음에 또 빠졌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빠졌을 때는 보세요. 아래 꼬리가 쭉 달려 있죠. 왜요? 봤잖아요.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있는 거고 밑으로 투매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 오르고 그리고 어제 또 올랐단 말이에요. 또 올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사람들의 심리. 시장의 심리가 뭘까요? 야, 이거 예전처럼 막 올라갈 때처럼 막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이? 그렇게 보진 않을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서 가지고 무조건 고해야 돼 라는 심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야,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떨어지면 나 괜히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차트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용어인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직관적으로 아,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구나 지금. 세구나 약하구나. 네. 지금 주저하는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상황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네. 밀렸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동시만기예요. 아, 오늘이 어제 제가 선물 맞습니다. 거래를 쭉 보고 있었는데 장중 시황은 선물만 놓고 보거든요. 제가 선물을 놓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전에 3% 올라갈 때까지 순매수 기조였어요. 그래서 2시 이후에 매도 막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폭 매수로 순매수로 끝났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이제 롤오버가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 막판에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런 롤오버 진행이 되면서 선물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외부 충격이 매크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돼서 이번에는 별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저 어떤 분이 저보다 선배님인데 야, 오늘 동시 만기 때 변동성 없겠어? 오늘 급등하더니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갖고 아침에 대답을 못 드렸는데 몇 시에 방송하냐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매크로 이제 리스크 이벤트 때문에 우리 선물 옵션 시장에서 큰 영향이 지금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방향을 내가 미리 예단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증권사 직원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순응하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되면 이제 방향을 잡는 게 그게 더 확실한 방향이거든요. 일단 이란발 리스크에 의해서 저의 시황가는 이제 변동폭을 줄이면서 이 밑에 하단에 있었던 5천, 위에 있었던 6천 사이에서 변동폭을 줄이면서 등락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길게 볼 때는 3월달까지 전체를 볼 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도로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로 들어올 개연성이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는 매수로 들어올 개연성이 사실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도 뭐 혼조였고 우리 시장도 지금 여기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라고 호재성 제로, 악세성 제로 볼 때 지금은 뚜렷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혼조 상태로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막판 수급에 의해서 오후 2시 한 30분, 3시 정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을 건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좀 진입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옵션 수급만 네. 다른 수급 말고요.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1%, SK하이닉스가 1.8%, 이 두 종목 다 고점 대비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이 3%대였고요. SK하이닉스는 5%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 개 종목이 고점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막 따라 사는 매수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요번에, 지난주, 이게 지금 일주 반뿐이 안 지났잖아요. 네. 그 전에 바로 직전에만 해도 어땠어요? 무조건 사라고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무조건 사라는 말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시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요번에 단기 변동성을 준 거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약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전히 유동성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테마나 어떤 섹터가 강해지면 굉장히 세집니다. 어제 제일 셌던 건 뭐예요? 증권주와 광통신주였는데 이 광통신주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주부터 계속 뉴스를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의 워딩이 정말 파급력이 커요. 아예 시장을 만들어 버리시죠. 예, 예. 광통신에 대한 두 개 회사에 대규모 투자했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는 이제 뭐 GPU, 메모리 시대를 지나서 이제 광통신의 인터커넥티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요 얘기가 딱 나오면서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 그러면서 뭐 정프로님이 나 이거 아직 그때 옛날에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있나? 이거 기억나시죠?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어제 다 상한가 갔어요. 배 아프시죠? 상한가요? 이거 보세요. 이 통신장비, 솔리드, HFR, 이거 기억나시죠? 기가텔레콤. 제가 옛날에 정프로님 이런 거 갖고 있었던 건데 KMW 이런 거. 예, 맞아요. 어제 다 상한가 갔습니다. 예. 분위기가 살살살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시장은 약간 멈춰 있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이쪽으로 우후 또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예전에 딱 이런 쪽이 오르면은 예전에 대장이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중간에 업황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전에 상한가 간 애가 다음에 갈 때 상한가 가고 상한가 못 간 애들은 뭐 계속 상한가 못 가 이런 현상이 주식에 있거든요. 수급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 이런 거죠. 지금 뭐 HFR하고 그리고 KMW, 네. 이노와이어리스, 오일솔루션 오랜만에 들어왔죠. 네. RFHIC 엄청 떴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3, 4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최근에. 예. 예. 그게 한 2배 난 거예요, 최근에. 유비커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이 이게 센 시장이에요.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굉장히 센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생기면 그냥 단번에 그냥 2배씩 나고 50%씩 나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시장이 약하거나 불과 작년에 만약에 이맘때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올랐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증권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이건 ETF예요. 종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권 ETF들이 제일 상위단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뭐 시장에 대한 뉴스 나오는 거는 뭐랄까 언론 기사에 나오는 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증권주들이 엄청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권주는 그것도 있지만 요번에 그 자사주 매각하는 그 3차 상법 개정하고 네. 그리고 다음에 있을 배당 관련들 관련된 세법 개정 여기에 대한 증권주 수혜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들은 수익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조선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 지주회사가 보이죠. 지금 자사주 소각이 또 유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예. 대기업부터 지금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기업 소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중소형사인데 탄탄한 이익을 바탕으로 이 자사주소가 뉴스가 나오면 그건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많이 지금 찾고 각광을 받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였고, 그리고 어제 보험주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사주소가 관련된 이슈하고, 그리고 광통신 관련된 이슈 그런 거였고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뭐 P에서 Q로 간다 그러면서 요번에 2월 28일 이후에 우리가 쉬고 3월 1일 쉬고 3월 2일 날 네. 2일 날 우리가 열린 거죠. 3월 아무튼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열린 거죠. 쉬었고 3일 화요일 날 열린 거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 폭락할 때 반도체 소부장은 안 빠졌었어요. 얘네 안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설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요 기대감에 의해서 탄탄하게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요번 출렁거리고 다른 쪽에 매수가 생기니까 이쪽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느냐 그런 분위기 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12일째 됐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전쟁에서 뭐 뭘 했니 맞니 뭐 이런 것보다 월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가. 그래서 유가에 대한 내용들만 적어와 봤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기뢰 설치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고, 그래서 유가 $200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란이 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지금 두려워하는지를. 그러니까 계속 워딩을 이렇게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한다는 게 발표가 됐고요. 어젯밤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은 지금 기뢰 설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뢰 설치 방어를 위해서 선박 및 항구를 공격하겠다라고 사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이걸 계속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실수할까봐. 네. 근데 왜냐면 이 항구 공격은 민간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민간의 네네.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부사령관이 이 민간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거기에 뭐 이러이러한 우리가 공격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고를 했었거든요. 어제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했냐라고 이것저것에 뉴스도 보고 챗GPT 물어보고 재미나게 물어보고 다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이 전쟁이 더 가다 안 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예요, 유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뉴스에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또 경험치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례적 급등락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듯이 19에서 9, 막 6, 5, 1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란 전쟁을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은 꼭 변동성을 더 줘요. 미더 아래다 변동성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란 전쟁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어요. 확률적으로도.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한 차례 정도 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건 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변동성이 끝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 전략을 내가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경험치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큰 변동성이 한번 왔었고 예. 거기 좀 주는 것 같다가 예. 다시 한번 예. 변동성이 한번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고 예.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것도 확률적으로. 똑같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어가지고 이번에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는 좀 괜찮으니까 이제 뭐 줄어드는 것 같으네. 이제 뭐 뉴스 나와도 시작 변동성 안 주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우리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꼭 시장은 뒤통수 칩니다. 한 번씩.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지금 없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에 대한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 그 두 번째 변동성 구간에서는 예. 빠졌을 때 진짜 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락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첫 번째 급락엔 들어가고. 첫 번째 종목이 첫 번째 급락하잖아요. 예. 첫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첫날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요거 제가 방송도 했고 우리 제 거기도 올려놨는데 예. 첫 번째 급락한 날은 기관들의 로스컷이나 아니면 이게 왜 또는 얼마나 갈까 서로 의심하고 있지 액션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로스컷이 나오면서 드디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반대 매매가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급락이라는 건 하루 급락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악재에 의해서 처음으로 급락을 했던 시기 그 시기에는 들어가야 돼요. 네. 왜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반동을 줍니다. 첫 번째에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진입 파악을 했잖아요. 네. 진입 파악을 했는데 두 번째에 가서 또 급락이 나와. 이미 진입 파악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급락해서 밑에서 사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네. 두 번째에서는 급락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안정된 거 보고 올라가는 거 사야 돼요. 올라갈 때.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이게 공감하실걸요? 종목을 생각해 보세요. 종목을. 지금 이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종목이 막 올라가다 첫 번째 급락해요. 그럼 내가 밑에서 막 샀어. 분할 매수로. 반동 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꼭 이중 고점을 찍거나 아니면 소위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더라도 헤드앤숄더도 어떻든 반동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헤드앤숄더가 고점에 직물하고 기초 분석 얘기하는 이유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등했는데 전고점을 돌파 못했어.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한 번 급락을 해. 그러면 그냥 전저점 깨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시황도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움직이냐?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투영되면서 심리에 의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이제 뭐 종전이 됐던 휴전이 됐던 이게 이제 좀 잠잠해지면 우리 이 와중에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변동성에 밑에 사고 오래 팔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저는 다시 국내 이슈로 관심이 이동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심이 이동하면서 다음 이슈는 뭐냐면 자사주와 자산 소각과 배당 그리고 반도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뉴스하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뭐 이란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래도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백악관에서 이제 이란 종전은 트럼프의 군사 목표 완전 달성할 판단할 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명시적인 항복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레빗 대변인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친구는 젊으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뭐가 그렇게 이쁜지 몇 개 막 웃으면서 맨날 그 하더라고요 나와서.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네네. 이 지금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그렇게 발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랄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그 대변인이 한 얘기를 제가 적어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부사령부에서 호르무즈 주변 항구의 공습 예고, 이거 되게 심각해서 이걸 계속 뉴스를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기뢰 설치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사전 타격을 하고 있는데 항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타격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지금 경고를 좀 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직전에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협상할 때 협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이란이 에너지 자원 분야의 파트너십을 맺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만약에 다 끝나고 나서 뭐 사이가 좋아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이런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 다 때려버려서 다 폭파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네. 기분 나쁘겠죠. 어쩌면 자기 거야 이제 협상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사상 최대 4억 배럴 정도의 비축유 방출 합의했다. 이건 많이 오늘 아침에 들으셨죠. 그런데 네. 유가 근데 올랐죠. 네. 그럼 이란 전쟁 때문일까? 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침에 뉴스들을 쭉 이렇게 팔로우 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32개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하는데 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이 걸리고요. 그리고
회원국 상황에 따라서 방출 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하루에 방출하는 양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미국의 전체 각 주에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당일 필요한 오일을 이 비축유로 인해서 그냥 단기간에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방출을 했지만 4억 달러라 그러는데 4억 배럴이라 그러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게 하루에 근데 그것도 뉴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1200만 배럴이라는 데도 있고 뭐 2000만 배럴이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0만 배럴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00만 배럴이면은 이게 4억 배럴 비축유 방출한다 하더라도 얼마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계속 봉쇄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단기 미봉책일 정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뉴스에서 급락했다가 다시 좀 되돌림의 반등이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월 CPI 발표였습니다. CPI 2.4%, 코어 CPI 2.5%. 이거 지금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CPI를 가지고 어떤 뭐가 올랐고 내렸고 막 표 보여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CPI 중에도 또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그렇죠. 많이 했었죠. 그렇죠. 많이 했죠, 우리. 근데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주거지 안정이 주거비가 좀 안정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2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전쟁 나서 유가 급등했는데 3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전체 흐름은 어땠냐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두면 좋잖아요. 아, 지금 2.4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CPI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이제 튀어 오를까봐 3% 위로 튀어 오를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나왔거든요. 3월에. 11일까지 데이터 나오고 20일까지 나오고 그 다음 달에 한 달치 한 달치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출이 214억 달러로 전년비 55.6%.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175% 증가했다고 합니다. 175%. 그리고 이것도 한번 추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지금 수출이 맨날 좋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지표만 보고 잘 모르잖아요. 네. 뭐 도대체 체감도 별로 못 느끼겠고 요거예요. 우리 수출 금액 추이입니다. 이야, 우리 수출 금액 추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정도에서 버티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근거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수출이 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이익이 이만큼 늘고 있다는 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면 사고 싶겠네요. 그렇죠. 어떤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사고 싶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익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기업의 이익이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사고 싶겠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상장 준비는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은 나스닥 상장 준비의 내용이 아니고요. 상장하고 나서 곧바로 나스닥 100의 조기 편입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에서 신규 상장된 대형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의 조기 편입을 하게끔 하는 신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선취매 아니에요? 우리도 사고 싶은데? 만들어 놓다고 합니다. 시총이 나스닥 100 중에 상위 40위 수준으로 들어오면은 원래 이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평가하기에. 근데 한 달 내에 곧바로 편입하는 거 신규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나스닥에 오라고. 나스닥에 가. 우리 나스닥에 오라고. 이거 상장 딴 데 하지 말고 네네. 우리 나스닥에 하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꿔가면서도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왜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할까요? 나스닥 100에 들어왔을 때 패시브 자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 국회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에 대해서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 3대 축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원전, 전력망, 에너지. 근데 이게 다 에너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신규 원전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신규 원전과 태양광 투자에 대해 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개 다 8번, 9번 뉴스 원전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원전 6개가 지금 현재 정비 중이었는데 재가동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대만이 이게 특이한 뉴스입니다. 대만이 탈원전을 했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정부에서 그랬었고요. 대만이 탈원전이고 탈원전을 했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대만이 정전도 잡고 나잖아요. 네. TSMC가 전체 에너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그때 거의 10%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한 기업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일 이 상황에서 중국의 해협 봉쇄 시에 에너지 안보 11일도 못 버티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탈원전 강경파들이 전력은 국력이라면서 원전 재가동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재가동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재가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원전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어제 통신기기나 부품주들이 올랐던 뉴스 중에 또 하나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은 되게 통신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AI-랜 동맹을 맺는다라는 이제 뉴스가 어저께 있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가 제안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제안한 거예요. 4세대 통신 인프라인 인공지능 무선 접속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지금 AI-랜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소형 AI 데이터 센터처럼 기지국이 옛날처럼 전기 끌어와서 전파해주고 또는 통신을 연결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AI가 데이터 센터처럼 기지국이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MWC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에 컴퓨팅을 몰아주는 거는 좋긴 한데 예. 너무 무겁고 비싸다. 온 디바이스에서 컴퓨팅하는 거 좋긴 한데 물리적 한계가 크다.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뭔가 데이터를 컴퓨팅을 해주면 어떨까? 네. 그게 기지국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지국에 AI를 넣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그때 오고 이후에 통신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때도 오르는 건데 지금 네. 그 얘기도 있었고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이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 11번 뉴스는 지금 여전히 3호 대출 펀드 있잖아요. 이거 지금 환매 세트가 계속 확산이 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클리프 워터 같은 경우에 1분기 환매 요청이 한 14%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원래 분기별 환매 한도가 5%인데 그래서 이걸 지금 메워주려고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뉴스들을 쭉 팔로우하면서 다 이렇게 읽어보면요. 지금은 이게 트리거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체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 위기까지 가는 걸로 지금 단정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네. 얘기가 아니고 네네. 하워드 막스 오늘 이 얘기 했어요. 하워드 막스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파벳 사이버 보안 기업 위즈를 인수했는데 320억 달러 인수했어요. 이거 왜 이런 뉴스를 가져왔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야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인식되잖아요. 320억 달러 인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막 1,000억 왔다 갔다 하고 2,000억 뭐 이래요. 그래서 네. 야, 참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인식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우리나라 물론 기술력이나 뭐 전체적인 뭐 이익 성장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쪽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랄까 지원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쪽으로 봐야겠죠. 근데 또 하나는 아무튼 이런 뉴스 나오면요. 이거 테마가 걸려요. 제가 그냥 뉴스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네, 테마가 네, 걸리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을 좀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네. 예. 320억 달러면 한 45조 뭐 그러니까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320억 안 하는 그 보안 회사도 많을 거야, 아마 시죠. 맞아요. 예, 작은 회사들 많은데 뭐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그 사이에 우리 뉴스 전해주신 동안 뭐 비축유 뭐 1억 7,200만 배를 방출할 것이라는 속보,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등 해서 16개 나라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했습니다. 미국이. IAPA 대법원에서 막히고 그래서 다시 관세 매기겠다면서 조사에 들어갔군요. 네, 뭐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등등등등 한국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고요.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들어간 거 같네요.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은 건요. 조사 들어가서 실제로 시행에까지 그거는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네. 뭐 그런 소식이 아침에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아침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아침 라이브는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시황을 또 긴급하게 전해드리는 더블 밸류업으로 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 아침에 조찬 모임 같은 거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영림원 소프트랩 포럼이죠. 함께하는. 포럼. 네. 그래서 임원분들 그리고 파트장 분들 뭐 이런 리더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을 그런 조찬 모임이고요. 요게 오늘이 마감입니다. 네, 오늘 신청 링크가 닫히니까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우리 파트장님께 팀장님께 혹은 뭐 우리 저 임원분께 이런 거 알려주시고 한번 가보시라고 하시면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은 없는 겁니다. 아니, 언제 만나냐? 그게 이제 3월 19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조찬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감을 하는 거죠. 일주일 전에. 네, 프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하니까 거기 또 식사 같은 것도 아침에 또 그냥 줍니다. 네. 뭐 북어국 나오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침 맛있게 드시고 주변에 또 좋은 분들 같이 알아가시면서 좋은 네트워크 또 조찬 모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더블 밸류업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